들깨 속에는 오메가3 지방산, 즉 알파리놀렌산이 유난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전체 지방 중에 대략 절반 이상이 오메가3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오메가3는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필수 지방산이기 때문에 매일 우리가 음식으로 챙겨서 보충을 해야 합니다. 오메가3가 왜 중요할까요? 이유는 단순하죠. 피를 맑게 해주고 혈관 속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세포막을 유연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몸에 피가 끈적하면 흐름 자체가 느려지고 느려진 곳부터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반대로 피가 맑고 부드럽게 흐르면 머리도 맑아지고 몸의 손발도 따뜻해지죠. 우리 몸 곳곳에 있는 세포막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뇌세포는 지방을 많이 쓰는데요. 이 오메가3는 몸속에서 일부가 EPA와 DHA라는 형태로 바뀌어서 뇌, 망막, 그리고 신경 세포막의 질을 좌우하게 됩니다. 세포막이 유연해져야 신호가 오가고 기억을 붙잡는 힘이 좋아질 수 있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아우 이름이 자꾸 혀끝까지 나왔다가 도망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 하실 때는 식단에서 이 오메가3를 꾸준히 채워주면 점차 맑아지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약처럼 즉시 바뀌는 것은 아니죠. 며칠 또 몇 주 그리고 몇 달 차분히 쌓이다 보면 점점 표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혈관 쪽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 피는 액체여야 하죠. 그런데 당이 높거나 또 지방이 많아지면 피 자체가 끈기가 생기게 됩니다. 이 흐름이 둔해진 피는 모서리에서부터 먼저 염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메가3는 이때 이 염증 유발 물질을 덜 만들게 해서 혈관벽이 덜 거칠어지도록 도와주고 또 혈관의 탄력도 지켜줄 수가 있죠. 만약 손발이 자주 저리고 귀에서 삐 소리가 난다든지 또 얼굴이 화끈거리는 분들이 들기름을 꾸준히 곁들여서 드셔보시면 한결 부드러워졌다고 표현하는 까닭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눈의 망막 그리고 황반 역시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 오메가3가 꾸준히 들어오면 눈의 피로와 건조감이 완화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들기름은 또 비타민 E 같은 지용성의 항산화 성분도 함께 들어있어서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막을 지키는데 보탬이 됩니다. 참고로 비타민 A는 주로 동물성 식품에 많고 식물 기름에는 비타민 E가 중심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대신에 녹황색 채소와 이 들기름을 같이 드시면 베타카로틴의 흡수가 크게 올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식단의 시너지가 되는 것이죠. 또 관절과 피부 이야기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 마디가 뻣뻣하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뜨겁고 욱신거린다면 그 자리에는 미세한 염증과 함께 혈류 저하가 함께 있습니다. 오메가3는 이런 염증의 매개체를 가라앉히기 때문에 열감과 붓기를 줄일 수가 있고요. 피부 장벽에는 윤활유 같은 구실을 합니다. 바람에 금세 갈라지는 입술, 또 팔꿈치, 종아리 같은 건조감에도 먹는 들기름을 조금씩 바르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단 바르실 때는 처음에 소량만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자극이 없을 때만 얼굴로 넓혀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들기름을 복용하면 위와 장이 편해지는 분들도 많은데요. 기름 한 숟갈이 십이지장에 닿게 되면 담즙이 톡하고 분비가 되는데 담즙은 지방의 소화와 배변의 윤활에도 도움을 줍니다. 변이 딱딱해서 고생하시는 분이 아침 공복에 작은 숟갈의 들기름을 물과 함께 삼키면 부드럽게 나오는 경우도 흔합니다. 또한 역류성 식도염으로 이 목이 따갑고 가슴이 쓰릴 때 들기름을 직접 식도 점막에 스치게 드셔보시면 일시적으로 덜 따갑게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도포 효과에 가까운 생활 요령일 뿐이라서 약을 대신하는 건 아니지만 약과 함께 병용하시면 더 좋고요. 증상이 심하신 분들은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물으시는데요. 그럼 올리브유 대신 무조건 들기름이 좋나요? 하지만 답은 용도가 다르다인데요. 올리브유는 오메가9이 주성분이라 오메가3의 공급원으로는 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 들기름은 오메가3 보충에 유리하죠. 그래서 식단의 전체적인 그림이 중요합니다. 채소와 통곡물 또 콩류가 풍성하고 튀김이나 가공육이 적다면 올리브유든 들기름이든 각자의 장점 안에서 빛을 볼 수가 있죠. 굳이 한 가지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메가3 보강이 목표라면 들기름 쪽이 더 유리할 수는 있고요. 그러면 이제 고르는 법을 한번 배워볼 텐데요. 4가지만 기억하시면 거의 실패가 없습니다. 첫 번째로는 100% 들깨의 압착 방식인지 라벨을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용매 추출은 맛이나 향이 좀 밋밋하고 잔유 용매가 마음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착, 물리적 착유 표기가 있는 것이 더 안전하고요. 그리고 저온, 냉압착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고온으로 볶거나 짜면 고소한 향은 강해지지만 오메가3가 쉽게 산화가 되고 과열 시에 유해 물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선도가 이제 생명인데요. 제조일이 최근이고 너무 큰 병 말고
그리고 약 한 100에서 180ml 정도의 작은 병으로 한번 사서 2달 정도 안에 다 먹을 수 있는 양의 용량이 좋습니다. 그리고 용기도 중요한데요. 햇빛을 막아주는 불투명한 갈색 유리병이 가장 이상적이고요. 뚜껑이 단단히 닫혀 있는지 꼭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냄새를 맡아서 풀이나 약간 견과류 같은 고소한 향이 나면 괜찮지만 쨍하고 시큼한 냄새나 크레파스 같은 눅눅한 냄새가 나면 반드시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관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빛, 또 산소, 그리고 열만 피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하실 때는 개봉 즉시 소분해서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큰 병을 사셨다면 2주분 정도씩 유리 용기로 나눠서 가득 채운 다음에 공기층을 최대한 줄이고요. 뚜껑을 꼭 닫아 놓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냉장 보관하시는 것이 안전한데요. 냉장고 문 선반처럼 온도 변화가 큰 칸은 피하시고 안쪽에 깊은 선반이나 김치 냉장고를 쓰시면 좋습니다. 쓸 때마다 바로바로 꼭 닫아주시고 병 주둥이에 묻은 기름은 키친타월로 닦아서 산패를 늦춰주면 좋습니다. 개봉 후에는 2개월, 최대한 3개월 안에 다 드시는 것이 좋고요. 혹시 남아서 좀 아깝더라도 만약 쓴맛이나 비린 향이 올라오거나 하면 과감히 드시지 않는 게 내 몸에 이롭습니다. 그럼 산패 걱정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꿀팁이 하나 있는데요. 7:3 혼합법이라고 들기름 7에 참기름 3을 섞어서 두면 참기름 속에 리그난이 뛰어난 항산화제 역할을 해서 들기름의 산화를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고소한 향도 더 살아나니까 들기름 특유의 이 풍미가 부담스러운 분께도 좋겠죠. 단 이 비율 이상이 되면 오메가3 섭취량이 과해져서 염증 조절이 균형이 흐트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7:3 또는 8:2 정도의 범위 안에서 섞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들기름을 몸에 가장 이롭게 먹는 방법이 있는데요. 공복이나 식사 중에 언제 먹느냐, 또 양념이나 볶음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효과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담즙 분비를 촉진해서 간, 담의 해독과 변비 완화를 노리신다면 아침 공복에 큰 술 하나를 그대로 삼키시면 됩니다. 꿀 2-3방울을 떨어뜨리면 뒷맛이 덜 텁텁하고 기름 비린내에 약하신 분은 미지근한 물을 반컵을 곁들이면 목 넘김이 훨씬 부드러워지고요. 반면에 이 오메가3의 흡수율과 함께 지용성 비타민 A, E, K의 흡수를 높이고 싶으면 식사와 같이 드시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비빔밥, 비빔국수, 나물무침, 묵사발, 막국수에 들기름을 한 숟갈 둘러주시면 채소 속의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K가 몸에도 더 잘 들어오고 포만감도 길어져서 과식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단 볶거나 튀길 때는 반드시 중간에서 약불로 아주 짧은 시간 쓰는 원칙을 지키셔야 됩니다. 가정용 가스레인지의 중불은 바닥 온도가 약 120도 전후인데 들기름의 발연점이 160도 안팎이라서 잠깐 볶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다만 김을 기름에 푹 적셔서 직화 불판에 굽거나 들기름에 달걀이 기름이 자글자글 하도록 튀기듯이 붙이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고요. 3분 정도 넘게 약 170도 이상 가열이 되면 맛이 쓰고 연기가 자칫 시큼하게 올라올 수가 있는데 이때가 바로 독소가 생길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들기름 향을 살리면서 열 손실을 최소화하려면 다 볶은 채소나 밥을 불에서 내린 뒤에 마지막에 한 숟갈 살짝 둘러 섞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함께 먹으면 상승 효과를 내는 음식도 알아두면 좋겠죠. 첫 번째는 파, 깻잎, 시금치처럼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K가 풍부한 녹황색 채소와 궁합이 좋습니다. 지용성 비타민이 이 들기름에 녹아서 흡수율이 약 3배 가까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마늘, 양파, 부추, 생강 같은 향신료 채소인데요. 이들에는 보통 폴리페놀과 유황의 화합물이 많아서 오메가3가 이 산화되는 속도를 늦춰줄 수가 있고 특유의 매운 향이 들기름의 고소함과 조화가 돼서 잡내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통 발효장, 특히 된장, 청국장, 간장인데요. 된장찌개를 다 끓인 뒤에 식탁에서 들기름 작은 술을 돌리면 감칠맛이 또 살아나고 된장 속에 유산균이나 바실러스균이 오메가3와 함께 장벽의 재생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피해야 될 음식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튀김, 돈가스, 치킨처럼 이미 기름이 과다한 음식입니다. 포화지방 또 트랜스지방과 함께 섞이면 이 오메가3의 염증 억제 효과가 묻히고 총 열량만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매우 짜거나 설탕이나 물엿이 듬뿍 들어간 양념인데요. 짠맛이 강하면 몸이 나트륨을 잡아두느라 칼륨과 마그네슘의 대사가 흔들려서 혈압이 올라갈 수가 있고 당류가 많으면 기름과 만나서 중성지방 생산이 가속화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혈액응고 억제제를 드시는 분이 고용량의 들기름을 갑자기 많이 드시는 건데요. 이 오메가3도 혈소판 응집을 약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와파린이나 혹은 클로피도그레 같은 혈전 억제제 복용자는 큰 술 이상 과다 섭취를 삼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꼭 드릴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 수술 예정이 있으신 분은 하루에 한 큰술 이내로 제한을 하시는 것이 좋고, 갑자기 양을 많이 늘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멍이나 코피가 잦아지면 꼭 담당의와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담낭 질환이나 췌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은 공복에 기름을 많이 드시면 더부룩함이나 복통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 시작해 보시는 것이 좋고요. 설사나 과민성의 장이 있는 분은 섭취량을 반 숟갈부터 해서 천천히 늘려보세요. 아이와 임산부도 들깨 요리를 소량 곁들이는 것은 대체로 안전하지만, 혹시 알레르기가 있다면 처음에는 아주 소량을 드셔서 테스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산패가 의심된다는 들기름은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고 드시지 않는 것이 정답입니다. 산패된 기름은 입에서 약간 쌉싸름하기도 하고 금속 맛이 나고요, 목이 깔깔해집니다. 이때는 음식의 풍미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몸속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들깨 자체도 아주 멋진 재료인데요, 껍질에는 식이섬유가, 속 안에는 단백질과 미네랄이 들어있습니다. 다만 통 C는 껍질이 단단해서 그대로 드시면 흡수가 좀 어렵습니다. 곱게 갈아서 가루로 활용하시는 편이 좋고요. 들깨가루를 활용한 생활 레시피를 몇 가지 드릴게요. 첫 번째는 들깨 미역국인데요, 미역을 들기름 한 작은술로 살짝 코팅하듯이 볶은 다음에 여기에 물을 붓고 끓여서 불을 좀 줄이고 나중에 들깨가루 한두 큰술을 풀어서 고소함을 더해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들깨 버섯탕이에요. 버섯을 살짝 볶아서 국물을 내고 된장 약간과 들깨가루를 풀어서 담백한 영양국을 완성해 보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들깨 무침인데요, 시금치, 쑥갓, 브로콜리를 데쳐서 물기를 짜고 여기에 소금과 간장 한 꼬집, 그리고 들깨가루, 들기름을 살짝 넣어서 짭짤하고 고소한 무침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는 들깨죽입니다. 찹쌀죽을 마지막에 불을 좀 줄인 상태에서 들깨가루로 농도를 맞추면 어르신들의 보양식으로 아주 그만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권장 섭취량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건강한 성인은 하루에 약 12큰술이면 충분하고요. 혹시 체중 관리 중이시면 하루 한 큰술로 시작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들기름을 더 드신다고 살이 갑자기 확 찌진 않지만 어디까지나 이 기름은 열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밥, 빵, 설탕을 줄이는 것과 동시에 함께 조절하셔야 좋은 변화를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혈당을 관리하는 분이라면 들기름을 식사 시작에 먼저 드시거나 채소, 단백질과 함께 드시면 포만감이 길어져서 과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밥상에서 가장 흔하지만 제대로 알고 먹으면 약이 되기도 하고 무심코 먹으면 탈이 날 수도 있는 채소, 바로 상추 이야기입니다. 고기쌈에 빠지지 않는 녀석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쉽지만 상추 안에는 뼈를 채우고 잠을 부드럽게 불러주고 장을 깨끗이 쓸어주는 영양과 약성이 아주 골고루 담겨 있습니다. 다만 그냥 수돗물에 헹궈서 바로 먹었다가 배탈이 나거나 식중독까지 갈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런지, 어떻게 씻고 보관해야 안전한지, 어떤 음식과 짝을 지어야 효능이 배가 되는지를 차근차근 풀어드릴 테니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어렵지 않게 이해하기 편하시게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추를 물만 흘려서 씻어서 바로 드시면 위험해질 수 있는 이유부터 살펴볼 텐데요, 상추 잎의 표면에는 사람의 머리카락보다 훨씬 가느다란 주름과 미세한 돌기가 빽빽하게 나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대장균을 비롯한 장내 세균이 숨기 좋아하는 장소인데요, 물살을 세게 틀어도 주름 사이 깊숙한 곳까지는 잘 닿지가 않고 밭에서 딴 뒤에 20에서 25도씨 정도의 실온에 잠시 놓여 있기만 해도 균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미국 듀크대 식품안전연구팀이 실험한 결과에 따르면 씻은 상추를 실온에 30분만 두어도 대장균 수가 10배 가까이 늘었고, 반대로 4도씨 이하의 냉장에 30분간 넣었을 때는 균의 증식이 멈추거나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합니다. 흐르는 물로 후다닥 씻어서 곧바로 접시에 올리는 것이 오히려 균을 살려서 몸속에 옮기는 셈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안전한 세척의 보관법은 어렵냐고요? 전혀 아닙니다. 단계를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한 장 한 장 잎을 떼서 미지근한 물에 약 5분 정도 담가 두어서 묵은 먼지와 농약의 찌꺼기를 불려주시고요, 둘째는 흐르는 물에서 살살 흔들면서 씻되 밑동에서 잎 끝의 방향으로 쓸어내려서 주름의 안쪽까지 물이 스며들게 합니다. 셋째는 깨끗한 행주나 키친타월로 물기를 톡톡 눌러서 닦고 잎을 두세 조각으로 손으로 찢습니다. 잎을 자르거나 찢는 일을 꼭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요, 상추가 손상이 되면 락투카리움이라는 흰색의 진액이 조금씩 배어 나오는데, 이 속에 든 락투신, 락투코피크린 등이 세균을 억제하고 신경을 부드럽게 해주는 성분이라서 잎을 통째로 둘 때보다 약 1.5배 이상 항균과 진정력이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밀폐 용기 바닥에 키친타월을 한 겹 깔고 그 위에 찢은 상추를 포개어 담은 뒤 뚜껑을 덮어서 냉장고 채소칸에 24도씨 영역에 넣습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약 23일 동안 아삭함을 유지하면서 균 걱정 없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상추를 제대로 씻어서 냉장한 뒤 먹으면 몸속에서는 그럼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열의 배치를 고르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한의서에는 상추가 심폐에 화를 내리고 기혈의 순환을 편안케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현대식으로 풀어보면 상추에 풍부한 칼륨, 마그네슘, 비타민C가 응집되면 혈관 내벽에 달라붙은 나트륨을 끌어내고 끝으로 몰리던 피를 온몸에 골고루 돌려준다는 뜻입니다. 혈압이 높아 얼굴이 화끈거리는 분, 더위만 오면 머리가 띵한 분이 상추를 꾸준히 드시면 몸은 시원한데 배는 따뜻하다는 느낌을 자주 말씀들을 하십니다. 두 번째 효능은 골다공증 예방인데요. 상추 100g에는 비타민 K가 하루 권장량의 약 절반 가까이 들어 있습니다. 이 비타민 K는 칼슘을 뼛속 단백질과 접착시키는 일종의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칼슘만 많이 먹고 비타민 K가 모자라면 칼슘이 혈관 벽에 엉겨서 돌처럼 굳어버리는 반면에 둘을 같이 섭취하면 칼슘이 뼈로 쏙쏙 들어가서 뼈에 있는 구멍을 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걱정되기 시작하는 50대 이후에는 우유 한 컵보다 상추 5잎이 더 실속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신경의 안정과 숙면인데요. 아편, 대용, 진통제로 언급될 만큼 유명한 락투카리움, 락투신 복합물은 실제로 뇌신경세포의 과흥분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진통 완화 작용을 합니다. 바쁜 날에는 낮잠조차 못 이루는 분도 저녁 식탁에서 상추 15장, 20장 정도를 겉절이로 드시고 나면 2-3시간 뒤에 체온이 서서히 내려가면서 오늘은 눕자마자 스르르 잤다는 경험을 하셨다는 후기들이 많습니다. 불면으로 약을 오래 복용해 오신 분이라면 처음엔 락투신에 몸이 놀라서 살짝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찰 수 있는데 3-4일 정도 꾸준히 드시면 장과 신경이 동시에 적응하면서 깊은 잠이 찾아오게 됩니다. 네 번째는 장 청소와 변비의 개선인데요. 상추 수분은 95% 이상이고 식이섬유도 아주 풍부합니다. 특히 잎의 모서리와 인맥 주위의 섬유질은 수용성과 불용성이 적절히 섞여 있어서 장 안에서 젤리처럼 부풀었다가 노폐물을 감싸서 시원하게 밀어내줍니다. 장 벽에 오래 붙어있던 담즙, 가스, 변, 찌꺼기가 밀려나가고 나면 대장균 등의 유해균이 살 털을 잃고 자연히 장이 편안해집니다. 이렇게 변비가 풀리면 피부의 트러블이나 혹은 여드름 그리고 잇몸 염증도 눈에 띄게 잠잠해지는 것을 많은 분이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눈의 피로와 뇌혈관의 보호인데요. 적상추 한 장에는 녹황채소 못지않게 베타카로틴, 루테인, 지아잔틴이 들어있습니다. 이 색소들은 광선에 손상되기 쉬운 망막과 황반의 세포를 코팅하면서 눈 속의 모세혈관을 탄탄히 만들어줍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오래 보느라 눈물이 마르고 앞이 흐릿해지는 60대 이후에는 상추를 자주 드셔보시면 안개 낀 듯한 시야가 깨끗해졌다는 이야기들이 적지 않은데요. 이런 동일한 색소들은 뇌 혈관벽에도 작용해서 혈전 위험을 줄여주니까 치매나 중풍 예방 식단으로도 아주 손색이 없죠. 이처럼 좋은 상추지만 함께 곁들이면 시너지가 배가 되는 짝꿍들과 피해야 할 상극도 있습니다. 잘 어울리는 첫 번째 파트너는 바로 마늘인데요. 상추가 몸을 시원하게 풀어줄 때 마늘의 알리신이 속을 따뜻하게 덮여줘서 양과 음의 균형이 맞춰집니다. 실제로 위나 장의 소화효소 분비가 늘어나서 상추의 비타민 K나 A, 철분이 더 잘 흡수가 되게 되고요. 두 번째 파트너는 참기름인데요. 비타민 A와 K는 기름과 만나야 체내에서 흡수가 급격히 올라가는데 참기름 속의 불포화 지방산이 그 역할을 톡톡히 해줍니다. 상추 10장에 참기름 한 작은술만 뿌려도 흡수율이 거의 2배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좋은 파트너는 바로 된장입니다. 된장 속의 프로바이오틱스, 아미노산이 상추가 끌어낸 장 속의 독소를 빠르게 분해해서 배출시키고 단백질까지 보충해주게 됩니다. 된장, 참기름, 살짝 곁들인 마늘 쌈이야말로 건강상 최고의 궁합 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상극인 음식도 세 가지는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은데요. 첫째는 우유나 치즈 같은 유제품과 바로 붙여서 드시면 상추 속의 식물성 철분이 칼슘과 결합해서 흡수율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우유를 꼭 드셔야 한다면 한 끼 정도는 시차를 두시는 것이 좋고요. 두 번째로 산도가 매우 강한 식초 절임 혹은 매운 김치, 탄산음료를 같이 드시면 상추가 가진 알칼리 효과가 상쇄가 돼서 속쓰림이나 장의 자극이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오징어, 조개, 새우 등의 일부 해산물에는 아스코르빈산 산화효소가 들어있는데 효소가 상추의 비타민C를 분해해버리게 됩니다. 상추 비타민C의 면역 강화 효과를 기대하신다면 해산물과는 식사 시간을 나눠보시는 편이 유리하게 됩니다. 섭취 시에 이제 주의할 점도 빠뜨릴 수가 없는데요. 혹시 혈액 응고를 막는 와파린을 드시는 분은 비타민 K가 많은 상추를 하루에 한 10장 정도로 제한하시는 것이 좋고, 때로는 주치의와 상의해 용량을 조정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상추는 몸을 약간 차게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속이 냉하고 설사를 달고 사는 분은 날것으로 한 움큼씩 드시는 것보단 잎을 살짝 데쳐서 따뜻한 상추 나물로 드시면 탈 없이 드셔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신장 투석을 받거나 칼륨 수치가 높은 분은 하루 장수를 약 절반가량 정도만 드셔보시는 게 좋은데요. 끝으로 상추가 좋다고 해서 그럼 집안의 온도를 잊고 상추만 챙기면 안 되겠죠. 끼니마다 기름진 고기, 탄수화물 양을 조금만 줄이고 그 여백을 상추와 다른 생채소로 채워 넣는 것이 건강 회복의 지름길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배운 것을 한 끼 식탁에 한번 바로 옮겨 볼까요? 아침에는 전날 밤 씻어둔 상추 5장에서 7장 정도를 꺼내서 찬물 한번 헹군 다음에 겉절이 양념을 살짝 조물조물 묻혀서 드세요. 양념은 다진 마늘 반 작은술, 참기름 한 작은술, 깨소금 약간, 천일염 아주 살짝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점심에는 나물 대신 상추를 가로 세로 1cm 정도 길이로 송송 썰은 다음 따끈한 현미 콩밥 위에 한 줌 얹고 된장국 국물을 두어 숟가락 휘둘러서 비빔밥처럼 드시면 씹는 재미도 아주 좋습니다. 저녁에는 고기 반찬이 생기면 상추 15장 정도를 미리 접시에 펴고 마늘, 무추부침, 된장을 곁들여서 쌈으로 드십시오. 잠들기 두어 시간 전이면 락투카리움이 서서히 작동해서 오늘은 약을 안 먹어도 눈이 감기네 하고 깨닫게 되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 상추 5장도 제대로 못 챙겨 드시던 분이 한 달만 꾸준히 실천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혈압약, 위장약, 수면제에 둘러싸여 지내던 분들도 소화가 좋아지니 반컵 정도가 줄었고 밤마다 아팠던 다리가 덜 당긴다. 아침 공복 혈당이 100 아래로 내려갔다는 얘기를 들려주시게 되는데요. 이렇게 몸이 맑아지면 마음 걱정도 덩달아서 줄어듭니다. 고기가 없는 밥상이 허전하시다면 고기 양을 절반만 줄이고 남은 빈자리를 상추나 부추, 양배추 샐러드로 한번 채워보세요. 변비나 불면, 골다공증, 그리고 혈관 건강이란 4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길 멀리 있지 않습니다. 먹으면 안 되는 기름은 바로 카놀라유입니다. 카놀라유는 유채꽃씨에서 기름을 추출한 것인데요. 콩기름보다 좋을 것 같다는 인식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카놀라유는 포화지방산이 10에서 20% 함유되어 있고 불포화지방산이 80에서 90%로 함량이 매우 높아서 좋은 기름인 것 같습니다. 발연점도 250도 정도로 높아서 튀김 요리에도 적합한 기름이고요. 하지만 문제는 오메가3와 오메가9의 함량보다 오메가6의 함량이 2배 이상 함유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한 산패도 쉽게 된다는 것인데요. 발연점이 높지만 산패가 쉽기 때문에 가열을 하지 않더라도 변질이 쉽게 될 수가 있어서 우리 몸에 독이 되는 트랜스 지방이 많이 생성될 수가 있습니다. 카놀라유의 생산지는 대부분이 캐나다인데요. 캐나다에서 생산하는 카놀라유의 원재료인 유채꽃씨는 대부분이 GMO 유전 변이 씨앗이 많습니다. 이는 유채꽃씨에 있는 독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유전자 변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유전자 변이를 하지 않고 카놀라유를 만드는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리를 할 때 식용유를 많이 사용하죠. 그런데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기름을 잘못 사용하면 우리 몸에 만성 염증이 생기게 되고 여러 질병과 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영상을 통해 기름을 고르는 기준과 건강을 해치는 기름은 어떤 것이 있는지, 건강에 좋은 기름은 어떤 것이 있는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요리에 사용하는 기름은 어떤 원료를 사용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기름을 짜냈느냐에 따라서 영양소가 확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기름은 팬에 음식이 눌러붙지 않게 하는 기능도 있지만 음식으로 섭취하게 되는 것이니 꼼꼼하게 체크하고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그럼 식용유를 고르실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식용유는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포화지방보다 불포화지방의 함량이 높은 것이 일반적으로 좋은 기름이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불포화지방이 많은 기름은 산패가 빨라서 변질이 잘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하고요. 불포화지방에는 오메가3, 오메가6 그리고 오메가9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오메가3와 오메가9이 많은 것이 좋은 기름이고요. 오메가3와 오메가9는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주는데요. 염증 수치를 조절해주고 성인병을 예방해주며 항암 효과도 갖고 있죠.
반면에 오메가6는 우리 몸에 필요한 역할도 있지만 과잉 섭취를 하게 되면 몸에 염증 반응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특히 트랜스 지방에 포함된 오메가6는 반드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기름의 종류에 따라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의 함량도 다르게 되고 불포화지방인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의 함량이 다르게 됩니다. 따라서 함량표를 잘 보시고 오메가6의 함량은 적고 오메가3와 오메가6의 함량이 높은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지방들 뿐만 아니라 항산화 성분과 미네랄 등과 같은 좋은 성분들이 얼마나 함유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도 필요한데요. 기름을 고를 때 두 번째로 살펴봐야 할 사항은 보존력이 얼마나 좋은가를 보셔야 합니다. 식용유의 화학식은 탄소와 탄소의 이중결합 구조를 많이 갖고 있는데 이 결합의 단점은 쉽게 끊어지고 산소와 만나서 변질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리를 할 때 또 발연점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시고 사용하셔야 하는데요. 발연점이 무엇이냐 하면 쉽게 말해서 기름에 열을 가했을 때 끓어서 연기가 되는 상태, 즉 기화가 될 때의 온도가 발연점이 됩니다. 발연점이 낮은 기름을 튀김을 할 때 사용을 하게 되면 기름이 변질이 될 수가 있어서 우리 몸에 독이 될 수가 있으니 튀김을 할 때는 발연점이 높은 기름을 사용하셔야 하는 것이고요. 샐러드 같은 것을 만들 때는 기름을 드레싱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때는 발연점이 낮은 기름을 사용하셔도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기름을 고를 때는 가격도 살펴봐야 하는데요. 아무리 좋은 기름이라도 너무 비싸면 사용하기에 부담스럽고 또 아무리 저렴하더라도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면 절대 선택하면 안 되겠죠. 그렇다면 어떤 기름을 피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바로 콩기름입니다. 가장 흔하게 많이 사용하는 기름 중에 하나가 콩기름인데 먹으면 안 된다고 하니 깜짝 놀라셨나요? 콩기름의 장점은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변질이 잘 안 돼서 오래 보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연점이 약 230도 정도로 높아서 튀김 요리에 사용하기에도 적합한 기름이긴 합니다. 이렇게 보면 좋은 기름인 것 같은데 콩기름은 오메가6의 함량이 높은 기름입니다. 많이 섭취하게 되면 만성 염증을 발생시키고 암 유발과도 연관이 될 수가 있겠죠. 맛은 좋을 수 있겠지만 건강엔 정말 좋지 않은 기름이 되는 것이고요. 또 콩기름은 핵산 유기용매에 녹여서 기름을 추출하게 되는데 이 유기용매가 콩기름에 섞여 들어가게 되고 기름을 추출할 때 사용하는 콩도 GMO 유전자 조작을 한 콩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GMO 식품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안전성이 확실하지 않은 식품은 웬만하면 먹지 않는 것이 좋겠죠. 또한 핵산 유기용매에 녹여서 기름을 짜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좋은 성분들이 많지 않다는 것도 아쉬운 점이고요. 비타민 E와 비타민 K가 소량 함유되어 있고 항산화 성분 같은 것은 거의 들어있지 않습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보관을 오래 할 수 있다는 장점 말고는 좋은 점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먹으면 안 되는 기름은 바로 카놀라유입니다. 카놀라유는 유채꽃씨에서 기름을 추출한 것인데요. 콩기름보다 좋을 것 같다는 인식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카놀라유는 포화지방산이 10에서 20% 함유되어 있고 불포화지방산이 80에서 90%로 함량이 매우 높아서 좋은 기름인 것 같습니다. 발연점도 250도 정도로 높아서 튀김 요리에도 적합한 기름이고요. 하지만 문제는 오메가3와 오메가9의 함량보다 오메가6의 함량이 2배 이상 함유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한 산패도 쉽게 된다는 것인데요. 발연점이 높지만 산패가 쉽기 때문에 가열을 하지 않더라도 변질이 쉽게 될 수가 있어서 우리 몸에 독이 되는 트랜스 지방이 많이 생성될 수가 있습니다. 카놀라유의 생산지는 대부분이 캐나다인데요. 캐나다에서 생산하는 카놀라유의 원재료인 유채꽃씨는 대부분이 GMO 유전 변이 씨앗이 많습니다. 이는 유채꽃씨에 있는 독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유전자 변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유전자 변이를 하지 않고 카놀라유를 만드는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름을 추출해내는 방식도 압착시키는 방식이 아닌 유기용매에 녹여서 만드는 방식이기 때문에 건강에는 더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카놀라유는 가격이 저렴하고 선물로도 많이 들어오기는 하는데요. 쉽게 변질이 돼서 섭취할 경우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으니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콩기름, 카놀라유 외에도 옥수수 기름과 면실류도 거의 GMO 유전자 변이가 된 원료를 사용한 기름이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름을 선택해야 될까요? 건강에 정말 좋은 기름 첫 번째는 바로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 나무가 풍부하여 올리브 열매와 기름까지 식단에 정말 많이 사용하는 지역이 바로 지중해죠. 지중해식 식단은 건강식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그 식단의 핵심 재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올리브유가 됩니다. 올리브유는 서양에서 가장 좋아하고 많이 사용하는 기름이기 때문에 연구도 많이 되어 있고 영양 성분도 훌륭하게 들어있는 기름이고요. 기본적으로 포화지방의 함량은 낮고 불포화지방산의 함량이 높습니다. 불포화지방산 중에서도 오메가3와 오메가9의 함량이 높아서 건강에 이점이 있고요. 또한 페놀산과 토코페롤과 같은 항산화 성분도 풍부해서 우리 몸의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노화를 방지하며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풍부하게 함유된 하이드록시티로솔이라는 성분은 항염증, 항산화, 항암 효과까지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또한 올레유로핀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항바이러스, 항균 작용으로 면역력을 강화시켜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임상실험 결과 올리브유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뇌 건강을 좋게 해주며 우울증을 개선하고 염증도 제거해 줄 수 있고요. 또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리브유는 크게 3가지 등급으로 나눠지는데 가장 높은 엑스트라 버진 등급은 발연점이 약 160도로 낮기 때문에 샐러드 같은 것에 드레싱 용도로 사용하시면 좋고요. 버진 등급은 210도, 퓨어 등급은 240도로 높기 때문에 열을 가해서 조리를 할 때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등급이 나눠지는 이유는 정제를 얼마나 했느냐의 차이인데요. 정제를 많이 할수록 발연점이 높아지게 되고요. 대신에 올리브의 좋은 성분들은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리브유는 보존력이 뛰어나서 쉽게 산패가 되지 않습니다. 보관에도 용이한 장점이 있죠. 그리고 건강에 좋은 기름 두 번째는 바로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은 일본에서 K-헬스 오일이라고 해서 약처럼 매일 한 스푼씩 먹을 정도로 건강에 좋은 기름인데요. 들기름에는 포화지방이 7%밖에 없고 불포화지방산이 93%나 함유되어 있는 정말 좋은 기름입니다. 오메가3와 오메가9의 함량이 높고 오메가6의 함량이 낮아서 건강에 해로운 요소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들기름은 고온에 볶아서 압착하여 추출하는 것보다 생 들깨를 저온에서 압착한 다음 짠 기름이 좋은데요. 그 이유는 들기름이 고온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이 들기름의 가장 큰 단점은 쉽게 산패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고온에도 쉽게 변질이 되기 때문에 들기름은 약한 열에 잠깐만 조리를 하시거나 드레싱으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공기 중에서도 쉽게 산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관은 냉장고에 하시는 것이 좋고요. 개봉을 하셨다면 한 달 내에 드시면 가장 좋습니다. 이 밖에도 건강에 좋은 기름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에는 아보카도 오일도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뇌세포가 손상되고 치매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갑상선 저하증이나 항진증이 있으신 분들이 요오드가 많은 미역을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더 해칠 수가 있는데 요오드의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 체내의 활성산소도 증가하게 돼서 염증도 유발시킬 수가 있고 갑상선염도 유발될 수 있고 극히 드물지만 갑상선 암으로까지 발전시킬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따라서 갑상선약을 드시고 계시거나 갑상선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미역에는 강력한 항암 효과도 가지고 있는데 건강식품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미역에는 요오드, 식이섬유, 칼슘, 비타민 굉장히 많은 영양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건강한 습관이 항상 나를 만든다. 건강한 삶을 원하시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세요. 미역과 이것 함께 드시면 당뇨가 낮아지고 치매도 예방됩니다. 평소 무심코 한 이 행동 때문에 암과 치매에 걸릴 수가 있어요. 미역에는 풍부한 영양 성분이 있어서 당뇨 예방, 골다공증, 심혈관 질환, 암 예방 등등 굉장히 다양한 효능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미역은 어떻게 먹어야 암과 치매에 안 걸리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보약이 될 수 있을까요? 미역국 끓일 때 고소한 들기름에 미역을 달달 볶아서 끓여 먹으면 정말 맛있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미역을 볶을 때 들기름을 넣고 조리하시면 안 됩니다.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과 리놀렌산이 풍부해서 혈관의 콜레스테롤도 제거해주고 노폐물을 배출해서 혈관을 건강하게 해주는데 심혈관 지방 예방해주고 뇌신경도 활발하게 해서 치매 예방에도 굉장히 좋은 효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들기름은 발연점이 낮아서 열을 가하게 되면 산패가 돼요. 쉽게. 좋은 성분은 없어지고 열을 가하게 되면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까지 생성이 되죠. 벤조피렌은 암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내분비계에 교란을 일으켜요. 장애도 일으키고 뇌 건강
건강에도 정말 악영향을 주는 정말 위험하고 안 좋은 물질이에요. 건강에 좋은 줄 알고 넣은 들기름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을 먹게 되는 상황까지 되는 거죠. 들기름은 그러면 미역국에 안 넣어야 되냐? 아니에요. 미역국을 다 끓인 다음에 마지막에 한 스푼 들기름을 넣어서 드시면 이 들기름의 효능과 고소한 맛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어요. 미역과 함께 드시면 절대 안 되는 음식 두 번째는 바로 대파예요. 생각해보면 다른 국이나 찌개를 끓일 때는 대파를 거의 대부분이 다 들어가죠. 근데 유독 미역국 끓일 때는 왜 대파가 안 들어갈까요? 그 이유는 미역이랑 대파 둘 다 이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알긴산 때문에 미끌미끌거리는 식감이 있어요. 함께 드시게 되면 이 식감이 나빠지는 이유도 있지만 식감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대파에는 인과 유황 성분이 들어있는데 미역과 대파를 함께 드시게 되면 대파의 인과 유황 성분 때문에 이 미역에 함유된 칼슘의 흡수를 방해돼요. 이 미역에는 칼슘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근데 미역에 함유된 칼슘의 함량은 100g당 거의 한 900mg 이상이 들어있어요. 우유에 함유된 칼슘의 함량은 100g당 대략 한 100g 정도인데 이렇게 보면 굉장히 미역에 함유된 칼슘의 함량이 굉장히 많죠. 성인 기준 칼슘의 권장 섭취량이 약 600ml에서 700ml 정도로 볼 수 있는데 미역국으로 한 그릇만 드셔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양이죠. 우유를 소화 못 시키는 분들이 칼슘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미역이 정말 좋은 대체식품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많은 칼슘은 우리 몸의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데 이 골다공증 예방은 50대 이후의 여성분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효능입니다. 골다공증으로 인해 골반뼈가 골절이 될 경우에는 65세 이상은 30% 정도가 1년 내에 사망하고 80세 이상은 50% 정도가 2개월 이내에 사망을 할 수 있다는 통계가 있어요. 굉장히 무섭죠. 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미역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이런 칼슘 보충에 정말 중요한 미역을 대파와 함께 드신다면 미역에 들어있는 미네랄인 칼슘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거죠. 미역의 미끌미끌한 성분이 이 알긴산도 우리 몸에 중요한 역할을 해줘요. 바로 이 알긴산은 다른 물질을 흡착하는 성질이 있어서 혈관 내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배출을 도와줘요. 이렇게 되면 이 동맥경화를 예방할 수도 있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줘 심혈관 질환 예방까지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겠죠. 미역이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피를 맑게 한다고 하잖아요. 바로 이 알긴산의 효능 때문인데 혈관이 깨끗해지기 때문이에요. 또한 알긴산은 우리 장 운동을 촉진시키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서 변비 예방에도 도움을 주죠. 미역의 풍부한 식이섬유와 함께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건데 미역에 함유된 풍부한 식이섬유는 당뇨 예방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데 국립보건원에서 장년층 약 7,400명을 대상으로 추적 검사를 했어요. 어떤 추적 검사를 했냐? 이 해조류를 전혀 먹지 않은 사람과 매일 미역국을 반 그릇 이상의 해조류를 섭취한 사람의 당뇨병 발생 위험도를 조사했는데 하루에 미역국 반 그릇 이상 먹는 사람이 해조류를 전혀 먹지 않은 사람에 비해 당뇨병 발생 위험도가 20%나 낮았어요. 미역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급격히 오르는 혈당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는데 이 식이섬유가 소화의 속도를 늦춰주고 인슐린 분비도 같이 조절해준다고 해요.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높여주고 칼로리가 낮아서 식사량을 조절하는 데 도움도 주고 체내의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도 시키고 체중도 감량하는 데 도움을 줘서 다이어트 식품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이 미역국은 또 아이를 출산한 산모들이 반드시 먹는 음식인데 미역은 피를 만들어주고 피를 맑게 해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미역에 풍부한 요오드는 출산 후 자궁을 수축시켜주는 데 도움도 주고 모유가 잘 나오도록 도와줘요. 또한 요오드는 피를 먹게 해서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해주는 역할도 해줘요. 칼슘과 철분이 풍부해서 출산 후에 흥분된 신경도 안정시켜주고 혈액의 생성을 도와줘서 산모의 빈혈 예방에도 도움을 주게 돼요. 또한 미역에는 칼륨도 풍부한데 이 칼륨은 우리 몸에 나트륨을 배출시켜주는 역할도 해서 산모의 부종도 완화시켜주는 데 도움을 주고 요오드는 산모에게 좋을 뿐 아니라 또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줘서 몸에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이 요오드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는데 몸에 기력이 없다고 하죠. 힘이 없고 피곤하고 무력감도 있고 이렇게 또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피로가 누적되고 몸의 영양소도 소모하지 않게 돼서 체중도 증가되는데 이때는 또 피부가
피부가 건조해지고 거칠어지고 탈모도 일어날 수가 있죠. 나이가 들면서 인지력이 떨어지는 것도 요오드 부족 중에 한 현상일 수도 있어요. 요오드가 부족하면 우리 몸의 호르몬인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이 갑상선에 문제가 생기는데 바로 갑상선 저하증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러한 문제들은 미역을 섭취함으로써 조금은 예방할 수 있는 것인데, 요오드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대략 2.4mg 정도예요. 미역국 한 그릇에는 요오드가 약 1.1mg 정도 함유가 되어 있으니 미역국은 하루에 한두 그릇 정도만 드시는 게 오히려 좋겠죠. 요오드도 과하게 섭취해도 문제가 생기는데, 요오드 섭취량이 많아지게 되면 갑상선염이나 다른 갑상선 질환도 같이 유발할 수가 있죠. 특별히 갑상선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나 약하신 분들은 미역을 과다하게 섭취하는데도 주의하시는 게 좋고, 갑상선은 우리 몸의 중요한 내분비 기관 중 또 하나예요. 갑상선은 목 부분 기관지 아래에 위치한 나비 모양의 내분비 기관인데 굉장히 중요한 여러 기능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대사율을 조절하는 역할이 있어요. 갑상선은 T3 호르몬, T4 호르몬이 있는데, 이 호르몬들을 우리 몸에 분비해서 우리 몸의 에너지 소비와 체온 조절 역할을 하는 데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갑상선 호르몬은 신경 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호르몬인데, 이게 제대로 분비가 되지 않아서 수치가 너무 높거나 낮게 되면 우울증 증세, 불안 증세, 기억력 감퇴, 이러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이 갑상선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요오드가 있는데, 요오드가 부족하면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뇌세포가 손상되고 치매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갑상선 저하증이나 항진증이 있으신 분들이 요오드가 많은 미역을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더 해칠 수가 있는데, 건강하신 분들은 미역을 많이 드셔도 이 호르몬 조절이 잘 돼서 문제가 없지만,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어 호르몬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요오드의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 체내의 활성산소도 증가하게 돼서 염증도 유발시킬 수가 있고, 갑상선염도 유발될 수 있고, 극히 드물지만 갑상선 암으로까지 발전시킬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따라서 갑상선약을 드시고 계시거나 갑상선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미역을 드실 때 너무 과하지 않게 주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암에 대한 발병률도 높아지고 있어 암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도 사실이죠. 미역에는 강력한 항암 효과도 가지고 있는데 건강식품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미역에는 요오드, 식이섬유, 칼슘, 비타민 굉장히 많은 영양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후코이단이라는 성분인데, 이 성분이 바로 강력한 항암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후코이단 성분은 미역의 줄기보다 이 미역 귀에 7배나 많이 들어있고, 요즘에 미역 귀가 항암식품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있어요. 이 후코이단은 암세포가 스스로 사멸되도록 유도하는 효능이 있는데, 이러한 효능으로 암세포가 생기는 것을 막아주고 전이 되는 것도 방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후코이단은 폐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등등 백혈병에 효능이 좋다고 입증된 논문들이 발표되기도 했는데, 후코이단은 항암작용 외에도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흡착되지 않도록 막아주고 혈류도 원활하게 해줘 혈관을 건강하게 해주는 역할도 같이 해준다고 해요. 이렇게 혈관을 깨끗하게 해줘 뇌졸중과 뇌경색, 심근경색 등의 심혈관 질환도 예방할 수 있고, 미역기와 함께 토마토를 드시면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과 함께 항암 효과도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데, 토마토가 이 채소의 왕으로 불리면 우리 몸에 정말 좋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이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이 몸 안에 있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혈관을 건강하게 하고 염증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노화도 예방해 줄 수 있죠. 이 토마토의 라이코펜이라는 성분과 이 미역의 후코이단이라는 성분이 만나 강력한 항암 작용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미역 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극대화되는 식품으로는 두부가 있어요. 콩으로 만든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해서 건강식품으로 우리 식탁에 정말 많이 올라오죠. 두부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사포닌 성분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사포닌은 우리가 흔히 인삼, 홍삼 이런 데서 많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죠. 맞아요. 인삼, 홍삼, 더덕 등에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두부에도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이 사포닌은 면역력을 강화해주고 활성산소도 제거해주고 또 노화도 방지하고 항암작용도 하고 굉장히 기적과 같은 성분이죠. 그래서 사포닌 성분이 연구도 요새 굉장히 활발히 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사포닌의 단점이 뭔지 아세요? 우리 몸에 있는 요오드를 배출시키고, 요오드 결핍이 있는 분들은 또 주의해서 드셔야 되는 성분이에요. 미역과 함께 드신다면 미역이 함유하고 있는 요오드랑 사포닌의 만남으로 미역의 섭취를 과다할 수 있는 요오드 양을 두부의 사포닌이 어느 정도 배출시켜줘서 걱정 없이 드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준다고 우리 상식적으로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몸에 칼슘이 많아도 골다공증이 생긴다는 소리 혹시 들어보셨나요? 칼슘이 많은데 골다공증이 왜 생기지? 칼슘은 골다공증을 예방해주는데 덴마크나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는 골다공증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오히려 많은 칼슘이 우리 몸에 쌓여서 혈관이나 심장에 쌓여 석회화도 일으키고 건강도 해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다고 칼슘이 풍부한 음식은 안 먹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해결책을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계란과 함께 드시면 해결되는데, 이 계란에 들어있는 다양한 영양성분 중에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단백질을 활성화시켜주는 게 있어요. 이 단백질은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칼슘이 뼛속으로 제대로 흡수할 수 있게 도와줘요. 이 오스테오칼신을 활성화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 K2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이 비타민 K2가 허가가 늦게 나서 그동안 정식으로 섭취 못했었는데, 비타민 K2도 한 1년 전인가 2년 전부터 허가가 나서 지금은 요새 영양제를 보면 칼슘과 마그네슘, 비타민 D 그리고 비타민 K2까지 같이 들어있어서 칼슘의 흡수를 더욱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영양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칼슘을 아무리 많이 섭취해도 흡수가 안 돼 그대로 혈관에 남게 되면 쌓이고 쌓여서 석회화를 유발시킬 수 있겠죠. 이처럼 미역과 계란을 함께 섭취하면 칼슘의 흡수를 도울 뿐 아니라 우리 몸의 pH 균형도 잡아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줘요. 미역은 알카리성 식품이고 계란은 산성 식품. 같이 섭취하면 약 알카리성 상태로 유지를 시켜주는데, 미역은 단백질과 잘 어울리니 계란과 함께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우리 몸의 흡수도 굉장히 잘 된다고 합니다.